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TV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저 앞서 1부에서도 보셨겠듯이 마켓나우 1부에서는 개장하고 나서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빠르게 분석하고 이제 마켓나우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인 투자 전략과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분석을 철저히 해드리고 종목 중심, 이슈 중심으로 저희가 잘 말씀드릴 텐데 오늘 시장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대형주가 선방합니다. 중소형주 약간 탄력이 떨어지지만요. 이 삼성전자가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24거래 만에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일정 부분 힘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실적 시즌 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최근 경영권 이슈에 따라서 이 주가의 급등락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관련 테마에 대한 정리도 오늘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을 마지막까지 장 막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자, 그럼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하고 투자자들이 심층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관심사를 이렇게 저희가 AI로 분석을 하면서 또 원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또 그대로 반영되는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주말 사이에 역시 한강 작가의 책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그런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출판 관련된 업종에 이 관심이 이렇게나 큽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출판 한강 신드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원 크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시 색깔도 보시면 진한 빨간색입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 상승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반도체와 전반적인 IT 업종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전력 설비, HBM,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큰 원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이 SKC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그중에서도 유리기판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외에도 전선과 전력 설비 쪽도 오늘은 관심도 많고 상승률이 좋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역시 경기 부양착 세 번째 주말에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실망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이 여기에 연동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선 업종도 앞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쪽은 2차 전지나 비만,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그나마 좀 강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를 함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주식시장에도 한강 신드롬이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뉴스도 많이 보셨겠고 서점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자, 주식시장에서도 노벨문학상 한강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출판 관련된 업종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이 쓴 책들이 대형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탑 1부터 10까지 탑 10에 모두 한강 작가의 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지난 24일 어제까지 주말 사이까지 계속해서 한강 작가의 책이 많이 팔렸고요. 주문이 폭주하고 매진되고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대부분의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이 모자라서 판권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판매가 부족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을 읽기 위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 업종 우리가 시장에서 잘 들여다보지 않는 업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출판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무려 교보문고에서 1,000배가 넘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실적에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이 출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역시나 한강의 기적이 관련주에도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스24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업이에요. 온라인 서점 1위 기업이잖아요.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상한가에 이게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름 비슷하잖아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자회사가 예스24이거든요. 역시나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 23%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 열기를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림당도 출판인데 최근 경영권 분쟁의 그 뜨거운 이슈 안에 있는 티웨이 항공 아시죠?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면서 티웨이 항공 한 지분 2.3% 가지고 있나? 이렇거든요. 그 관련주를 함께 호재로 엮이면서 이게 양호재가 있는 겁니다. 15.8%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제가 들어봐서 이 한강의 책을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판 관련주, 앞으로 우리나라도 책을 좀 잘 읽겠지?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주로 함께 엮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오늘 9%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네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요, 전작책, 리디, 보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요, 전작책으로 출간돼서 독자들한테 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 이후에 4.7%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하나의 테마 섹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IT 전자 쪽에서의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유리기판이 오늘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SKC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87,000원 대비해서 거의 50% 상향하면서 13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자, 얼마 전에 SKC 10월 초였습니다. SKC에서 애틀란타에 있는 앱솔릭스 라인 투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데리고 이 라인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 SKC 앱솔릭스 쪽에서의 지금 생산 라인 가동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투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투어를 갔다 오니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좋게 써주겠죠. 그런 좋은 리포트가 일단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라인 투어를 해보니까 유리라는 소재의 특성상 이 생산 라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 애틀란타에 가보니까 이 생산 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유리기판 생산, 양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줄 수 있을 것이다.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야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리기판 이야기도 함께 따라 붙었었죠. 이러면서 유리기판이 앞으로도 더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 시장에서 잠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리포트,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를 통해서 SKC뿐만 아니라 다른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을 집중해보자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 등 관련된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필 오티스가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기 장비 쪽인데 유리기판 쾌마주로 함께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JNTC 같은 경우에는 3개년 평균으로 봤을 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80% 이상이 되는 종목으로 관련주입니다. 오늘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군요.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 쪽, OLED 쪽에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6%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YC캠과 그리고
그리고 SKC도 오늘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의 반도체, 유리 기판 관련주 오늘 최근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 좀 흘러내리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네, 자 이제 앵커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도 오늘 봐야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따른 아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해버렸습니다. 로보택시 공개하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신나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뭔가 두루뭉술한 이미지만 보여줬지 실제로 로보택시에 구현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언제 출시가 돼서 로보택시가 실제로 상용화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쉬움이 나타났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총 순위가 10위권 바깥까지 밀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라든지 KRX 전기차 탑 15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다는 것인데 그만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변곡점이 왔다.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의 이런 안 좋은 이야기, 별로 실망감이 나온 상황,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좀 2차 전지가 쉬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실망 매물이 추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도 2.7% 이거는 오늘 1,05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박조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울 반도체도 3% 약세를 보이네요. 자이글이 왜 2차 전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에 좀 진출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6% 급락에 맞고 있는 상황이고 한빈 레이저 하는 그런 전문 업체이거든요. 4.7%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엔소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았었고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감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튀어오르다가 테슬라 악재 맞고 오늘 좀 흘러내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이런 흐름도 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꾸준한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전략은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오늘부터 저 그리고 이데일리온 파트너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부터 종목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훈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각오라고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실지 이야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거시경제나 이런 경제학 원론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시고 그 대신 이제 차트를 갖고 하시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실 수 있고 그러한 흐름을 제가 패스파인더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길잡이를 앞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태훈 파트너님께서 우리에도 길라잡이가 돼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내 계좌 그리고 시장 속에 조금 더 편안한 해결책을 원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인사도 좋고요. 안부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긍정적인 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남북한 간의 이제 이 남북 긴장 문제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뭐 그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그 북한에서 우리 남한 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나르면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쪽에 방송을 틀어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혹시라도 이게 또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남북 긴장이 우리 증시를 억누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방산주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주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들이 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오르지 못하고 항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 이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중소형 방산주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는 다른 어떠한 뭐 호재성 재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좀 이 남북 긴장에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혀버리는 장세가 펼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발효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미증시 괜찮았고요. PPI라든가 이런 지표 자체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고 은행권 실적도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되는 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향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그렇죠. 확실히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통해서 꾸준히 시장에 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유동성을 밀어주고 있고 그 유동성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은 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시장을 하나의 내수 시장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공장으로 만들어 왔었죠. 그런데 이 중국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우리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한 18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이번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은 결국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TSMC가 시총 1조 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일종의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3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5단계까지는 아직 많은 기술적 난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적인 국채 발행이라던가 이런 금융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TSMC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황이 각각 좀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수단에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섹터라던가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섹터에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역시나 우리 그 한강 작가님의 이 네. 테마가 뭐 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완벽합니다. 한 것처럼요. 네. 이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실제로 이 책과 관련된 이 온라인 서점을 하는 네. 예스24 같은 경우는 벌써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고 예스24의 최대 주주인 한세 예스24 홀딩스라는 회사는 지분법 수혜를 받기 때문에 또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주로 출판하는 회사의 이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통신 장비 회사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물류 사업을 새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타이밍이 맞은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이 밀리의 서재라는 이 회사도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온라인 컨텐츠 유통 회사로 실제로 이 회사는 이 한강 작가님의 이런 그 온라인 서전 그 책을 이 유통하는 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죠. 또한 아울러서 유리기판 테마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유리기판은 아직 네. 만들어지지 않고 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은 인공지능 AI가 네. 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유리기판의 수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투자하는, 유리기판을 개발하겠다는 SKC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봇 테마주가 또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겠다고 또 이것을 상업화하겠다고 얘기했고 2025년에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로봇들 그리고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도 했고 판매도 해본 회사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주로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로보스타나 SPG, 에브리봇 같은 로봇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역시나 이 유리기판 테마주와 함께 인공지능 AI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방산주에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한일 단조나 휴니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을 많이 사긴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라는 말을 부를 정도로 우주부터 육해공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까지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만드는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무기 수출 회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방산 이 테마주 쪽 이쪽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네. 이 군 포탄에 들어가는 이 단조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굉장히 큰 그 시장이기도 하고 요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155mm 포탄이 그 네.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거기에도 이 한일 단조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개별 종목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들을 찾고 또 찾은 종목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든든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최근 시장이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면서 지수단에서 2,600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좋은 섹터를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우선 지금 출판 관련돼서는 한강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전히 좋고 특히나 온라인 관련해서 밀리의 서재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채식주의자를 이북으로 구입을 했대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 관련해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라던가 삼성전자가 오늘 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랫단으로 조금 밸류체인 하단 쪽으로 퍼지게 된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수급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SKC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SKC는 네. SK그룹 내에서 네. 예전엔 필름을 많이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필름 사업을 이미 매각을 하고 이 유리기판 같이 소재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이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사업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C는 이 유리기판이나 새로운 전기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소재들 이런 쪽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C 이야기해 주셨고 로봇과 방산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봇 테마에서 테슬라 이슈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엮여 있는데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이족 보행과 관련해서 그 모멘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의 흐름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면 로봇 대장주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이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줬고 또 네. 장기적으로 이족 보행이라는 가장 첨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은 이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가 있듯이 네. 가정마다 로봇을 한 대씩 도입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준비된 회사로서 이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성장성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밝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로봇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LG와 협업하는 기업도 있고 현대와 협업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게 된다면 다른 대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하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은 다 네. 로봇 쪽에 진출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각 가정마다 좀 자동차 한 대씩 있듯이 즉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네. 이제 마이 로봇 시대를 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 미래 먹거리로서 이 로봇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가 시장에서 이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4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과연 우리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공략수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 역시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때는 다른 어떠한 호재들도 먹히지 않고 시장이 이 남북 긴장이나 같은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긴 하지만 한일 단조 같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네.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꾸준히 이 한일 단조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연일 매수를 좀 선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위치가 2,225원 단위예요. 오늘도 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냥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밴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목표가라던가 아니면 손절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실제로 네. 이 한일 단조는 이미 상당히 좀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한 30, 4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이건 특히나 시장 내에서 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면 네. 지난 주말 사이처럼 그런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묻지마 매수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즉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시장의 어떠한 이 테마성 강세를 나타낼 때 그때 한번 뭐 테크닉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는 게 솔직히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때 이런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한 변동성이 나올 때 그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찾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대장주로 방산 관련돼서 스페코나 코콤 움직이고 있고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일 단조도 역시나 변동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실려준다면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이 우리나라 시장과 연관돼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실적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기회가 생기고 그런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길게 보시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주 같은 향후 먹거리가 있는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골디락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디락스는 동화 골디락스와 3마리 곰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어느 날 소녀 골디락스가 숲을 걷다가 3마리 곰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골디락스는 곰 가족이 준비해둔 죽을 발견하고 먼저 아빠 곰의 죽을 먹어보았지만 너무 뜨거웠습니다. 엄마의 죽은 너무 차가웠고 마지막으로 아기 곰의 죽은 딱 적당해서 모두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경제에서의 골디락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장과 물가 안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 성장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실업률도 낮으며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적당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조절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디락스는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경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은 경제의 골디락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경제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를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연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 플랫폼 센터,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시니까 또 최근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볼지 첫 번째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길게 봐도 한두 달 정도 계속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독립위원회가 임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FDA 승인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독립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네.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예. 네. 일단 그러면 독립위원회가 뭔지 먼저 네네,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드려보겠습니다.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위원회 IDMC라고 불리는 이 위원회는요. 네. 앞에 I가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중간 검토하는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IDMC를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이랑 이제 이해 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IDMC는 이제 중간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이 임상을 계속해라 또는 임상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이제 정해서 알려줍니다. 네. 자, 그럼 이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진을 좀 섭외를 해서 관련된 네.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승인을 받은 거나 공식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공식적인 이제 효과는 딱히 없지만 네.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그러면은 꼭 필요하냐?
꼭 그러니까 또 그렇지는 꼭 필요한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FD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IDMC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시험의 위험성, 두 번째가 피험자,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취약성 이렇게 네.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위험성이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걸린 이슈인데요. 이 시험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이 개발 중인 약물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IDMC를 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성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IDMC를 이제 개최를 한 것인데, 근데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폐암이라든지 폐 쪽의 질환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독성이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회사에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네네.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브릿지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이제 타깃하는 질환입니다. BBT877이라고 BBT. 불리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서 BBT죠.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877 후보 물질이 이제 타깃하는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폐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한 반응을 일으키는 네. 질환인데 폐 기능이 저하되는 건 물론이고 합병증이 생기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5년 생존율이 약 40%, 10년 생존율은 15%밖에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거고요. 아직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합병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제들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당연히 이 근본 치료제가 없으니까 개발을 하려고 이제 많이 뛰어든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은 크게 이제 브릿지 바이오 포함해서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글로벌 네. 빅파마에 속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플라이언트 테라퓨틱스, 마지막이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상 시험 이제 중간 결과에서 유효성을 확인을 했는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추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이고요. 미국의 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이 치료제는 약효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임상 중후반, 그러니까 임상 2상 네. 이후 단계를 하고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현재 네. 임상에 이제 참여하는 환자 수가 총 모집 환자 수가 네, 이제 몇명 정도죠? 129명 중인데 이 중에서 이제 82명이 이제 투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톱라인 데이터가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톱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종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다, 네네. 약효가 있다 없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내년 4월에 나오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도 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릿지 바이오 말고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 폐섬유화증과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폐섬유화증이 어떤 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BBT877이 효과가 있을 건지 결과가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네. 그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해서 좀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폐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염증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 불필요한 섬유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막 해서 이제 폐가 한마디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원래 생기면 딱딱한 딱지가 우리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딱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 딱지가 떼어지고 나면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는 좀 다른 살보다 좀 딱딱하고 확실히 예전이랑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살 자체가 성질이. 그래서 섬유화가 한번 발생된 이 부위는 다시 이제 예전의 폐처럼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어 버립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그게 또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본 치료제가 개발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폐섬유화증의 근본 치료제 그러니까 네. 다시 예전에 폐에 거의 이제 가깝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섬유화증 관련해서 치료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봤고 그럼 다시 IDMC 이야기로 좀 돌아올게요. 이게 근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한 4번째 정도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공인된, 인증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까요? 브리지바이오가. 네, 이렇게 IDMC를 계속해서 이제 개최를 하는 이유는 네. 과거 독성 문제로 한 차례 기술 반환이 된 적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877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인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 총 계약 규모 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독성 이슈가 좀 우려가 된다면서 베링거 인게라임이 기술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은 그 1.5천억에 뭐 돈 거래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 초도 계약금이라고 네네. 이제 찜한 그 네네. 가격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뱉어내는 거죠. 네, 다시 그럼 반환을 한 건가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제 독성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물질이 좀 독성이 그치.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하지 이렇게 않나 네, 생각을 그렇게 할것 당연히 같아요. 우려를 네, 할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가 계속해서 IDMC를 열어서 우리 물질은 독성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IDMC를 계속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9년 이후에 이제 물질을 반환받은 다음에 브릿지바이오가 자체적으로 임상 시험을 해서 진짜 우리 물질이 독성이 있는지 봤더니 뭐 DNA의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그 세포 사멸로 인한 DNA 간접 그 손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제 약 자체에 어떤 독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네. 확인을 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2상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IDMC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상 어차피 거기서 검증 받아야 되는 걸 미리미리 IDMC에서 자체적으로 좀 확인도 하면서 시장에서 이 시장에 대한 우려나 걱정도 네.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IDMC를 네.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계속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네, 어떠세요? 더 취재해 할 보신 계획이 있다고 제가 그래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FDA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IDMC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하는 넘치게 점에서는 좀 하네요.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브릿지바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감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 물질은 안전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회사는 기술 이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그쵸. BDG 877에.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 협상 대상자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의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BBT 877이 이 브릿지 바이오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물질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어쨌든 잘 이 IDMC에서 뭐 여론도 잘 형성하고 FDA에서 어쨌든 임상도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게 앞으로 시장 전망, 시장의 네.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877은 이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근본 치료제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장 먼저 치료제를 내놓을 경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 규모만 보면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한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한 10조 원, 70억 달러 그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어쨌든 BBT 877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BBT 207도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도 브리지바이오가 또 앞으로의 임상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석재원 기자가 또 취재해오면 관련된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네네. ITC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휴젤 측을 상대로 건 그쵸. 균주 도용 관련 휴젤에 손을 들어줬죠. 네, 대해서 이제 휴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균주 공방이 이제 2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온 상태예요. 그렇죠. 네,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보톡스, 톡신 관련 기업들이 좀 협력하고 미국에서 시장의 네. 파이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대웅제약과 그쵸. 메디톡스 일도 그렇고 이번엔 휴젤과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에 휴젤 상대로 이제 휴젤의 톡신 제품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서 만들어졌고 네. 이 도용한 균주로 이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 이러면서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쵸. 이후 2년 하고도 지금 7개월이 지난 네. 이제 지난주에 그 최종 심결이 나온 결론이 건데요. 났죠. 네. 휴젤이 이제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거나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불공정 경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ITC가 최종 심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비 심결이 6월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네. 이슈가 됐을 때 휴젤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최종 결론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도 어쨌든 주가가 한번 반응하면서 휴젤이 방향성을 완전히 틀었고 네. 지난주에는 그러면 뭐 달라진 내용은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예비 심결에서도 네. 이제 휴젤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심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면은 네. 관세법 337조를 이제 휴젤이 위반하지 않았다. 이 337조에는 어떤 내용이 네. 있냐면 수입 제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경우 미국 내 반입을 막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니 미국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최종적으로 ITC가 이제 심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ITC 조사는 이렇게 끝난 거고요. 앞서 이제 ITC에서는 한번 최종 판단 일정을 연기를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슈를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면서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이 예비 심결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요. 네. 좀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예비 심결과 거의 같은 똑같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휴젤과 메디톡스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휴젤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네, 이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휴젤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톡신 시장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중국, 네. 유럽도 진출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송 리스크를 해결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털었어요, 이제 악재를. 휴젤은 이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 이름이 레티보입니다. 네. 이 레티보의 미국 시장 확대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초도 물량 선적을 마쳤고 현재는 이제 현지 협업사랑 유통망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휴젤 측의 공식 입장은 기존에도 이제 소송
소송 리스크 때문에 원래 이제 매출 성장이 위축된 적은 사실 없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네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3년 내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웅 제약을 위협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휴젤 측은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미국 진출 본격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 메디톡스는 좀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메디톡스는 좀 소외되는 상황이고, 메디톡스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인대요? 메디톡스 입장은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네.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대응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했습니다. 거군요. 네, ITC 결정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젤 입장에서는 이겼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2년 넘게 소송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각종 소송 비용 같이 이제 그쵸, 돈이 많이 재무적으로 들었겠죠. 사업적으로 네. 좀 많이 이제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좀 나오고요. 그 실제로 슈젤이랑 메디톡스가 2년 동안 투입한 소송 비용이 한 수백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자, 휴젤 측에서 메디톡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메디톡스도 뭔가 반응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군요. 자,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과거의 대웅제약이랑 싸웠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도 오늘 뭐 그대로 나타나죠. 아까 휴젤은 오르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젤을 다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겠어요. 결국에 이슈가 이쪽으로 몰릴 테니까. 그럼 휴젤의 실적이 오늘 올해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이게 또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받쳐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런가요? 네, 증권사 전망 보면요,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3,772억 원, 영업이익 1,53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8%, 30% 증가한 액수고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이제 아직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진 안 않고 됐겠죠. 있지만 네. 한 3분기부터 이제 미국의 매출이 이제 또 올해 3분기부터 잡히나요? 반영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의 이 실적은 뭐냐면 네. 중국, 태국, 일본, 대만, 호주와 같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랑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이 이제 선적이 되는 등 올 2분기에만 그 해외 판매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을 한 영향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올해 최대 실적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내년에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실적을 어쨌든 큰 성장, 숫자적으로 큰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실적 좀 봐야 되겠고, 이번에 3분기에는 미국 실적이 잡히는지 그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휴젤이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대웅제약이 이 톡신 시장에서는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정도까지의 파일을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휴젤이? 휴젤 제품이요.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네네. 그 기존에 미국 내에서 한 30년 넘게 독주 체제를 이제 기록하고 있던 그 에브비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사실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가격 측면이나 그리고 공급 또는 효능 측면에서 좀 경쟁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이 톡신 시장은 언제든 점유율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진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독주 체제로 이게 계속 가지는 않고 언제든 새로운 시장에 이제 매기가 나온다면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휴재일이 과연 말씀을 석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가격 경쟁력 갖고 또 품질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미국 시장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잘 팔리면 주가 잘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공식처럼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하반기 하락했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다시금 비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전력망 투자 계획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최근 약 2조 원을 들여서 송배전 4개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상 30년으로 여겨지는 이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도 맞물렸습니다. 이 전력 설비 사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선과 변압기 등 이 수출 증가도 예상이 되죠. 이 한국산 전력 인프라 기기들은 이 품질과 기술력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뭐 유럽을 비롯해서 이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발전소가 문을 열 때마다 이 변압기 같은 전력 기기를 새로 구축을 해야 하죠.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증가도 같이 가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 경쟁력을 저할 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송배전 인프라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송배전 사업 부문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등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고비 국내 출시 D-1 비만 치료제를 넘어 뇌질환 치료까지 피트 요요 현상입니다. 위고비가 제 생각에는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걸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드라마가 노리지는 않았겠죠, 설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석규 씨가 공중파 나와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댓글에는 저게 넷플릭스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이 넷플릭스가 왠지 모르겠지, 좀 한 등급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꽂아 넣으면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그 똑같은 드라마인데 공중파에서 하면 괜히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이런 약간 착시 현상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엄청난 자본력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흑백요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많은 자본력을 투자해가지고 물량 공세에 쏟아부으니까 야 쟤네는 돈을 엄청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중파 같은 경우는 주말 드라마니 뭐니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하찮은 드라마나 만들고 제작비도 없으니까 퀄리티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박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중파에서 했는데 와 전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텔미 썸띵을 보고 심은하 씨랑 한석규 씨의 연기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소름을 십몇 년 만에 다시 느꼈거든요, 지금. 그냥 이걸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지무비 씨 걸 봤어요. 지무비 씨, 고몽 씨가 그냥 요약된 것만 봐도 제가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데 이친자 줄여서 하더라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황정민 씨나 한석규 씨나 최민식 씨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워낙 많이 다작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 쿠세 같은 게 너무 똑같은 게 느껴져서 전작품의 캐릭터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기 생활을 다 3, 40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몰입감의 연기력은 진짜 어떻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사실 수식어죠. 다이어트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지금 싹센다니 위고비는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 자, 지금 1, 2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극 중에 송민아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일단. 근데 이제 경찰들이 막 밝히는 과정에서 송민아가 이 극 중에 송민아야. 극 중 이름이 송민아가 무슨 약을 구매한 것 같다 하면서 막 검색 스크리닝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펜으로 절묘하게 가려놨지만 누가 보더라도 XENDA 센다잖아요. 센다. 이거 싹센다죠. 그렇죠? 싹센다를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피해 현장에서 시체는 없고 혈흔만 발견됐는데 그 혈흔에서 이 싹센다의 성분이 발견됐어요. 싹센다의 성분이. 자, 가격 쪽지로 문의해서 그거를 팔렸다. 그걸 샀다. 성민아 씨가 샀어요. 뒤로 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소량의 리라글루티드. 정확히 고증했죠. 자, 리라글루티드가 여기 리라글루티드가 혈액에서 0.01mg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나오죠. 특이사항 소량의 리라글루티드 검출됨. 바로 싹센다의 주요 성분이 리라글루티드죠. 그 다음에 나온 위고비는 세미글루타티드고, 그렇죠? 리라글루티드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요즘 자주 나오시는 너무 웃겨요. 윤경호 씨. 뭐 신종마약이에요? 리라 뭐라고? 이랬습니다. 네. 진짜는 알고 있겠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극 중에서 모르는 그런 형사로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이친자에서 싹센다가 나왔고 저기에서 그 범행을 밝히는데 이제 당뇨병 약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와요. 맞죠? 원래 그 전신, 싹센다의 전신인 뭐 지금 그 빅토자 이게 당뇨병 치료제였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니까 고령 아니야? 막 이렇게 추정을 하다가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애들이 맞을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범인이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지금 싹센다. 그리고 그 성분이 리라글루티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위고비가 지금 내일 이제 출시가 되는데 출시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맡은 유통회사가 주문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주문 접수가 폭발할 것 같은데 자, 위고비가 용량이 0.25mg부터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오거든요. 2.4mg까지 나와요. 물론 다 임상을 거치고 FDA 승인까지 받은 거죠. 이제 시약 허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임상을 할 때 동물한테 대상으로 비임상, 전임상을 한 다음에 임상 1상 이상을 거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죠. 아까 그 바로 전 코너에도 나왔지만
독성과 예를 들어 유효성이 있더라도 독성이 있으면 그건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먼저 하는 것이고 독성이 없어야 되는 안정성이 판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면서 주수를 늘려가면서 임상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모두 다 거치고 나와서 지금 시장을 제패해버린 것이고요. 자, 위고비 유통을 맡은 회사는 다음에 나옵니다. 줄릭 파마 코리아라는 회사가 유통을 맡았습니다. 자, 줄릭 파마 코리아가 의약품 유통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통을 맡았는데 지금 위고비의 출하 가격을 여기서 정한 거는 pen 하나가 4주짜리예요. 이 위고비는 싹센다는 매일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이 위고비는 1주당 한 번 꽂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4주분 37만 2,025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용량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용량에 따른 출하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그 용량은 자기가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한 펜당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 펜으로 한 달을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가격은 줄릭 파마 코리아에서 출하 가격으로 내놓은 거고 이 가격대로 팔릴지 더 비싸게 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과 치료 같은 거예요. 비급여 의약품이니까 팔기 나름이에요. 그냥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거를 막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판다. 그래도 사람이 막 널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 작가님의 지금 뭐 사인 들어간 책을 중고나라에 누가 70만 원에 올려놨거든요. 원래 정가 9,900원짜리를. 근데 만약에 그 70만 원이 올려놔도 다 사버리면은 70만 원, 80만 원에 올리죠.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왜 위고비가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줄릭 파마코리아에서 37만 2,025원에 책정해서도 15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의료기관마다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다. 자, 근데 이제 싹센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팔리고 있었으니까 싹센다는 현재 펜당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싹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한 달 약값이 대략 싸게 맞는 데는 10만 원, 비싸게 구하면 30만 원대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결정적으로 싹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되고 위고비는 한 주당 한 번 맞을 수 있는 편의성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싹센다의 한 달 약값 최고치 30만 원보다는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아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이런 역작이죠. 맨 최초에 누가 있었느냐. 맨 최초에 빅토자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비아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비아그라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으로 개발됐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이오신인데 그건 이제 제네릭이나 이제 그 화학 합성 의약품 시절이죠. 거기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기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 발기부전 환자한테는 발기부전이 부작용이 아니잖아. 이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변환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빅토자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 지금 당뇨병 치료 환자들한테 치료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여기서 체중 감량의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근데 살이 찐 사람들한테는 체중 감량이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작용이죠. 그거를 이제 변환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펜은 똑같아요. 다 펜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빅토자도 펜 형태로 생겼고, 요 앞에 요 자기가 팁을 바꿔서 끼면 되는 것이고요. 빅토자가 있었고, 빅토자를 2015년에 비만 치료제로 변환해서 출시를 한 게 싹센다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빅토자 이걸 보죠. 내용물이 리라글루티드. 아까 전에 이친자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리라글루티드 성분이 이 성분이에요. 그렇죠? 이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드라마에서 사용했죠. 진성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자, 빅토자로 시작을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싹센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젬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 위고비의 전신은 또 오젬픽입니다. 이 오젬픽이 당뇨병 치료제인데 빅토자보다 더 진화된 거예요. 성분이 틀려요. 그리고 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펜 타입을 취하고 있고요. 자, 오젬픽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 변경한 게 위고비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위고비가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킴 카다시안이랑 일론 머스크가 나서 다 자기가 그거 맞고 빠졌다고 하니까 그거 다 팔려버려가지고 동이 났어요. 그래서 오젬픽은 원래 당뇨병 환자한테만 이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주는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근데 오프라벨로 그냥 비만 치료제 환자한테 의사가 그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너무나 이 위고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대신 처방을 받기도 했었죠. 어쨌든 오젬픽에서 변경된 게 위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젬픽은 성분이 틀리죠. 아까 빅토자 그리고 싹센다는 리라글루티드. 아까 저기 드라마에 나왔죠. 여기 오젬픽하고 위고비는 성분이 세마글루티드입니다. 틀려요. 세마글루티드로 틀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리벨수스라고 있죠. 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거를 경구용으로 만든다. 아니면 패치형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지금 다 급등하고 있죠. 무슨 대화제약이니 나이백이니.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아가지고 먹는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팔리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또 노보노디스크 겁니다. 리벨수스. 이건 이 먹는 거니까 리벨수스 정이라고 하겠죠. 먹는 건 유일해요. 성분은 똑같아요. 이것도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오젬픽, 위고비, 리벨수스 전부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 근데 얘는 먹는 거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먹는 것까지 개발했습니다. 경구용까지. 그거를 이제 이 시장을 경구용이 편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죠. 자, 그 왜 경구용을 안 할까요? 당연히 누가 주사 바늘을 꽂고 싶겠어요. 만약에 세 달에 한 번 꼽는다고 해도 꽂기가 싫겠죠. 왜 그러면 먹어서 복용하는 경우에 소화기관에서 이미 다 약효가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리고 펩타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구로 했을 때 흡수율이 급격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만 유일하게 만들어놨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First Oral GLP-1. 자, GLP-1 치료제로 경구용으로는 첫 번째이자 지금 유일하다. 첫 번째이다 유일한 게 리벨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구용을 만들어서 노보노디스크를 역전해보겠다. 이미 노보노디스크 만들었습니다. 자, 제2형 당뇨병은 이런 내용이고요. 제1형 당뇨병과는 다르고 지금 이 당뇨병 치료제들은 제2형 당뇨병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GLP-1, 이 글루카곤의 여러 가지 이 효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다이어트 약이 왜 틀린 표현이냐면 살을 빼는 약이 아니에요. 얘는 살을 빼주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배부르게 느끼는 효과, 포만감 효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만드는 거지. 살찐 거를 살을 빼주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많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살은 자기가 운동해서 빼야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 재밌는 연구를 최근 했는데, 자, 지금까지 아까 GLP-1이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일어나면 막 구토가 일어나요. 싹센다든 위고비든 맞아가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거의 그거랍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 거를 간접 체험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토를 할 것 같은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뇌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대 연구진이 그걸 밝혀냈어요. 쥐랑 사람에서. 그래서 GLP-1 비만 치료제가 과연 뇌의 어느 부분에서 먹기도 전에 배부름을 유발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자극하는 건데 DMHV의 GLP-1R 신경세포 여기서 배부름 효과를 먹기도 전에 나타낸답니다. 생쥐도 나타났고 인간도 동일하게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많이 계속 후속으로 나오려고 준비 중인데 일라일리도 벌써 나왔고 비만 치료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걸 자극하는지 안다면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뇌 쪽을 만약 공략해서
뇌혈관 장막을 뚫고 들어가는 뭐 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 이번 연구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지 살을 빠진다는 거는 그건 잊으면 안 되고요. 절대 주사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살을 빼는데 최강의 조합이 아닌가 싶네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위고비 한 대 맞으면 살 빼는데 대박 조합 아니야? 네, 오만한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진칼 내용으로 이제 공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11월습니다. 이 한진칼 관련해서 이제 공시 한 건이 떴는데 이게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모친 이명희 정석 기업고문 그러니까 고 조양호 선대 회장의 이제 배우자인 거죠. 이 정석 고문이 한진칼의 지분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한진칼 하면은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 회사다라고 보면 되고 이 경영권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 진에어 그리고 합병을 추진지는 아시아나의 항공권까지 이제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또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관계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죠.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한진칼인데 지주회사라는 건 이제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주식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주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주주나 소액 주주나 똑같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법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주사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됩니다.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데 한진칼도 사실은 그런 어떤 걸 부침을 겪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쯤에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그에 따라서 한진칼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지금의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진칼의 주식을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진칼 자체의 무슨 뭐 수익이나 매출보다는 한진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다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그다음에 진에어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도 거의 뭐 코앞에 닥쳤는데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 그 정석 기업 고문이 한진칼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고문이 그 주식을 지분을 팔았나? 요 이슈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는 없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명희 고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우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주식을 받았거든요. 그 주식을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에 이제 2번에 걸쳐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도한 주식을 갖고 상속세 납부하겠다라고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실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나중에 상속세 납부했으면 납부한 것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위에는 이제 한진칼의 주가입니다. 주가이고 아래 녹색 줄에 이제 이명희 고문의 이제 보유 지분의 변동인데 그 녹색 줄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쯤에 주가에서 몇 번의 이제 십자가 표시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뭐냐면은 이명희 고문과 관련된 공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명희 고문이 이제 주식을 갖다 몇 번 매도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명희 고문은 이제 아마 상속세 때문에 매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다만 그러기에는 한진칼의 주식이 너무 중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명희 고문이 굳이 이렇게까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납부에 대한 의유가 있나라는 의문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뭐 현금 한 244억 원 정도 확보했다고 예, 예. 기사도 뜨기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진그룹 이제 일가가 상속세를 하기 위해서 그 납부를 2019년부터 시작을 예, 예. 했잖아요. 그리고 총 6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달 중 마지막 회차 예, 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매도한 수량을 보니까 한 36만 주 정도 예, 예.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명희 고문이 이번에 합쳐가지고 한 240억 정도 예. 매도를 하셨으니까 야 그게 무슨 경영권을 가지고 위협할 수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진칼의 현재 지배구조를 보면은 조원태 회장 일가가 합쳐가지고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방건설 이대주 호방건설 한 1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의 지분 격차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경영권 분쟁입니다. 고려아연으로 촉발되어가지고 TA에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3% 정도의 격차라면 사실은 좀 불안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조원태 회장의 이제 백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산업은행인데 네. 산업은행이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10%랑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 일가의 20% 합치면 30%니까 뭐 여유 있게 이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이 백기사 역할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조 대표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신 게 첫 번째는 이제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뭔가 격차가 굉장히 예, 예. 좁혀졌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백기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산업은행 예, 예. 이 이슈가 중요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진칼의 지분을 10.58% 예.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뭔가 어려움에 닥치면 이번 고려아연 그런 것처럼 예. 뺏기사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 백기사를 하는 거지. 예. 윈윈이 안 되면은 이것도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그 백기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흐름이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왜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계기를 이제 그 뜯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산업은행이 원래는 이제 한진칼의 지분이 없었다가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죠. 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항공사들이 다 문을 닫고 존폐 위기에 닥치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나름 이제 자구책을 강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조원태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때 그다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인수 조건이었으면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하지 말고 대한항공의 지분을 인수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의 지분이 아니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이고 그 당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KCGI랑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이제 조연아 지금 예. 개명해서 조승현 씨가 연대를 해가지고 조원태 회장과 거의 0.1% 수준으로 이제 그 지분율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항상 주주 구조 엄청 주목을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KCGI랑 예. 같이. 근데 갑자기 산업은행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한진칼에 개입을 하면서 네. 그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말이 많았고 그리고 어쨌건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한 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전제로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이 불가하다는 합병이 물거품으로 된다면은 산업은행 해당 지분을 정권도 바뀌었고 산업은행 해당 지분을 갖다가 다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출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적사 2개의 항공사였는데 하나의 항공사밖에 없어? 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한진칼, 한진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합병이 될 것이다를 전제로 사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예. 그렇게 투자를 한 건데 뺏기사의 역할을 한 건데 만약 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이제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불과 240억쯤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KCGA랑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0.1% 차이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너무 자신감이 크지 않나라는 어떤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런 건 많이 또 접하잖아요. 한 네.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그 굉장히 그 첨예한 부분인데 지금 호반 그룹이 한진칼의 그 지분을 대거 매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대 주주 그리고 조양호 이제 회장 이런 부분에 일가까지 다 하면 이들이 최대 주주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차가 거의 3%밖에 예, 예. 안 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경영권 분쟁이 붙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합병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합병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공정위에서만 승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 항공사는 이제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기 때문에 일본도 가고 그래서 각국마다 공정위 차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각국별로 이해득실 너무나 많은 어떤 독점으로 인해서 자국민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따지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료되지 않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게 하나만 남았으니까 사실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남은 유일한 국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산업은행이 백기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개국 예. 그쪽에 다 승인을 얻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독과점 그런 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결정 핵심의 키는 대부분은 이제 오케이 한 거고 예. 미국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혹시나 지금 뭐 예. 기사들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대략 되겠죠 이런 느낌은 있는데 예.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시나요?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은 네. 굳이 항공산업뿐 아니라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다드 오일 차타드 오일이라 해가지고 미국에 독점하고 있던 정유 기업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분할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현대 오일, S 오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의 정유사만 있으니까 시민들이 너무 피해를 겪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점했던 스탠다드 오일을 갖다가 14개 회사 분할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또 록펠러의 이제 그 록펠러가 정유사였는데 그것도 분할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철도 회사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해서 분할을 시켜버리고 그게 미국의 어떤 역사입니다. 시장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도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승인을 못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불길한 조짐이 뭐냐면은 불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미국 내에 저가 항공사이긴 하지만 저가 항공사끼리 이제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인수합병을 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통합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불가했어요. 그런 어떤 이력을 봤을 때 이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도 역시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 법무부가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소송을 걸면서까지 반대를 한다는 멘트를 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승인이 물 건너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 지분 10%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아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조원태 회장과 이대 주주 사이의 간극이 확 줄기 때문에 한진칼의 지분입니다. 확 줄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명희 고문의 이번에 지분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간단치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를 봐도 지금의 뭐 대선 경쟁 구도로 봐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예. 이게 통과도 안 될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상한 건 한진그룹이 바보가 아닐 텐데 예. 이상하게 그 어쨌든 이 고문이 지분을 이제 팔아 넘기면서 어제 예. 상속세 뭐든 간에 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에 지금 관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요걸 갖고 있는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예민하게 봐야 할 이슈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진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단순하게 대한항공의 매출이나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한진칼의 어떤 그 경영권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한진그룹이 갖고 있던 빌딩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뉴스가 됐었어요. 그 예. 뉴스가 됐던 이유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합병이 불발이 된다면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자구책 마련은 결국 현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진칼의 경영권 매각뿐만 아니라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예. 해주셨습니다. 예. 지적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이제 두 네. 건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한 건은 이제 8월 20일, 한 건은 이제 9월 10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시는 지난주에 했죠. 근데 우리의 어떤 공시 규정을 보면은 10%가 넘는 주주는 주요 주주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받습니다. 별도의 규정을 받는데 이명희 고문은 단독으로는 10%가 안 넘지만은 연대했을 때 아들과 딸과 연대했을 때 이명희 고문도 아까 말씀드린 10%가 넘기 때문에 20% 넘쯤의 주주가 됐죠. 그러면은 이 10%가 넘는 주주는 그 최대 주주 변동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요 주주라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8월 20일 날 거래를 했으면은 현재 공시 규정으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9월 10일까지는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했습니다. 공시 위반이죠. 그런 점도 사실은 좀 금감원이나 관계 당국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질서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고 규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밸류업을 갖다 말을 하지만 밸류업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법 개정과 그 공시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8월 20일 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딸이 9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이제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그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모친이 그 지분 매입에 대한 최대 주주 그런 공시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고려안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그 양대축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A항공. 예. 이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A항공이요, 장중에 14% 넘게 급락이 됐습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도 공시가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웨이홀딩스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급등했고 오늘 좀 내리는 거고 대명 소노 시즌, 예림당 다 이 같은 테마주로 좀 얽혀서 최근 갔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TA 항공이라는 건 이제 저가 항공사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탄이 좀 있습니다. 나쁜 유탄은 아니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대한항공이 독과점에 대한 유럽의 4개 노선을 갖다가 넘기겠다. 넘겨서 받는 곳이 TA항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짜죠? 예, 알짜입니다. 그러니까 TA항공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고 향후 사사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인데 근데 TA항공의 일대주주가 TA홀딩스였는데 TA홀딩스랑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오신 대로 대명 소노그룹, 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명콘도의 그 기업입니다. 그 그룹이고 대명 소노시즌이 대명그룹에 다 합쳐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여기는 3%가 안 됩니다. 3% 좀 안 될 정도 지분이 격차가 줄었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이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점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됐습니다. 그 주가가 급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정작 필요한 공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분 변동, 이렇게 많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러면 급등하는 것은 야 당연히 해당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 볼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관이 일단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대명 소노시즌한테 야 너네 TA항공 인수하려는 게 맞아?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맞아라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예. 조회를 하면은 대명 소노시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체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그러면 대명 소노시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제 지분 격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요 주주에 해당합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죠.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주요 주주가 지분을 갖다가 바꿨을 때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달 11일 이내에 공시를 하면 됩니다. 너무 여유가 있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규정으로는 그 다음 달 10일에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명 소노시즌이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갖다 팔아버려도 지분 일정에서 줄여도 사실은 시장에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거래소가 이 이슈가 터졌을 때 대명 소노시즌에게 야 니네가 TV항공 인수하려는 게 맞아 라고 조회를 하고 그러면 대명 소노시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맞아 라고 공식화하고 일단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기사로는 알 수 있지만은 아니 기사를 갖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소노시즌에게 공식화시키고 근데 소노시즌이 또 아까 말씀드린 10일 이내에 지분을 갖다 바꿨을 때 우리가 거기도 약간 깜깜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거래소가 대명 소노시즌에다가 조회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게 되는 거냐면 사실 TV항공의 최대 주주에 있고 대명 소노 시즌이 이제 2대 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을 막 경쟁적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1위와 2위와 격차가 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온 맞습니다. 거죠. 앞으로 이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재로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공식화된 건 없지만 공시로서 공식화된 건 없지만은 결국 기사를 보면은 이제 대명 소노시즌이 우리는 TV항공에서 공개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기사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 났지만 거기에 실명이 없어요. 그냥 대명 소노시즌의 관계자 이렇게 멘트를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명이냐 아니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그 대명 소노시즌이 거기에 대해서 그 기사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그 기사를 갖다가 우리는 그런 걸 공식화한 적 없는데 왜 우리가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개 매수 왜 안 하겠냐 해서 갑자기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공개 매수 해버리면은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에 대한 뜻도 또 밝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공식화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없었고. 예. 근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하려면은 미리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에 대한 최대주인데 어렵게 그냥 LCC를 갖다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네. 최대주로서 경영권을 뺏게 됐단 말이에요. 뺏게 됐을 때 티웨이 항공이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티웨이 항공의 시총이 너무 낮아서 티웨이 항공의 최대주가 된다면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주가 된다면 티웨이 항공의 28% 지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티웨이 항공보다 티웨이 홀딩스가 주가가 더 급등을 한 거예요. 티웨이 홀딩스의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대주주를 포함한 지분 구조가 45% 넘습니다. 그러면 45%가 넘는데 이걸 대명 소노시즌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45% 넘게 가져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티웨이 홀딩스 지분 주가가 뛴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이 왜 거론되느냐? 전체적인 지배구조 보면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을 갖다 지배하는 구조인데 예림당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면은 티웨이 홀딩스를 지배하게 되고 티웨이 홀딩스를 지배하면 티웨이 항공을 지배하게 되죠. 예림당의 최대 주주가 티웨이 홀딩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주가 예림당이에요. 티웨이 반대로 홀딩스의 최대주가 예림당인데 근데 예림당은 이번 주가 상승이 더 이해 안 가는데 왜 이해 안 가냐면 예림당의 지배주주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림당은 어떻게 해도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상화를 하고 상한가를 쳤다는 것은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누군가가 예림당을 갖다 먹으면 티웨이 홀딩스 먹을 수 있고 티웨이 홀딩스 먹으면 티웨이 항공도 먹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얘기를 했을 뿐인 거지 예림당의 지배구조까지는 파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생긴 넌센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뭐 고려아연 영풍 이 사건도 그렇지만 공개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제 뭐 단가를 올릴 것이다. 이런 또 세력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테마주로 형성됐다. 이런 부분에서 조회 공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기업의 조회 공시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어디선가 찌라시가 돌면서 이게 맞더라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조호진 대표님의 이 콘텐츠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K 시장에 우리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저하된 거 이런 부분 다 공시 미제출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거 이런 데에서 기반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분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진칼은 2.6% 상승하는데 TV홀딩스가 관련 그런 부분으로 9%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권익 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힘을 써주시고요. 자, 오늘 오마나 인터뷰는 조어진 타키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의 주제 처음으로 제가 골라봤는데 처음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것이 필요하고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주말 사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것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그리고 흑백 요리사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게 아마 가장 큰 토픽 탑3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침체되어 있던 이제 책 안 읽는다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던 우리 시장에 출판업계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또 흑백요리사가 이제 모든 시리즈가 공개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흑백요리사에서도 역시 킥이라고 해야 될까? 이 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보여주면서 조리법을 보여주면서 이 셰프들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이런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식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시발점이 되면서 이런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업계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가 방영이 됐는데 넷플릭스 최근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별로 볼 콘텐츠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백요리사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로 나왔어요. 넷플릭스의 1일 이용자 수가 30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올해 연말에 오징어 게임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시장, 관심에서 멀어지고 실망감을 준 시장에서는 킥! 반전이 필요합니다. 음식에서 뭔가 강인한 매력적인 맛으로 맛을 돋구듯이 입맛을 돋구듯이 우리 시장에도 그런 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게도 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상황을 흑과 백, 명암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흑과 백, 일단은 약간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 쇼크 기록을 했죠, 지난주에.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겨울,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평가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만 실적이 좋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6만 원대 수준. 그리고 HBM과 파운드리 모두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반격을 하면서 메모리 쪽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2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무려 1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권사들,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현실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역사적 저점인 PBR 1.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메모리 업계 여전한 1위로 위협을 받고 있지만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HBM3도 역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메모리 업계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HBM 시장에서도 HBM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HBM 팔고는 있지만 엔비디아 쪽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정도의 HBM 시장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사과문, 이재용 회장의 워딩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고요. DS 부문의 이야기도 역시 위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비전도 부재했고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는 킥이 필요합니다. M&A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있을 사장단 인사도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흐름 계속 체크해보고 저도 앵커 브리핑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탑5 브랜드 삼성전자입니다. 언제까지 비판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고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K반도체, K방산, K전력 이 부분이 잘 가고 있으니까 네, 대형주 선방 이런 부분이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